교수님, 결혼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동거 시작 전에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해요. 당연히 계약서 작성하고요. 보증금이라뇨? 이건 결혼이지 전세 계약이 아닌데. 이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걱정 마세요.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 드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교수님 연세가 있으시니 제가 재산 관리도 맡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30년간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를 가르쳤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다르잖아요. 저는 교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30년 넘게 경영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70세 이명석 교수님이십니다. 4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처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찾으셨던 교수님께서 겪으신 충격적인 소개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명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지 10년이 되었고, 현재는 매달 45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 아들 현우는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작은 아들 현민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잘 자리 잡아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멀리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제 아내 영숙이는 4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홀로 된 후 처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제 걱정을 더 많이 했죠. 여보, 나 가고 나면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요. 당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건강도 못 챙기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때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이의 마지막 당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학과 후배를 만난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후배도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가 작년에 재혼을 했더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후배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후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또 다른 행복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가끔 골프 친구들과 라운딩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면 더욱 그랬어요. 45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마주보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큰 공허함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이와는 정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교수로 첫 발령받았을 때부터 함께였으니까요. 당시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도 항상 웃으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죠.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제 학업과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고, 제가 교수가 된 뒤에도 제자들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곤 했어요. 당신 연구가 대한민국 경제학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라며 농담 섞인 응원도 해주었죠. 그런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2년 동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영숙이가 했던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혼자 써나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큰 아들 현우는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시면 좋죠.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아들 현민이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민이도 제 선택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법조계에서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도 했죠. 그렇게 조심스레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제자이자 현재 모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부사장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제가 특별히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30년 전 제가 지도했던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당시 그의 논문 지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는 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갈 때면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영숙이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그가 소개해준다는 분은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소장을 지낸 분이라고 했어요. 나이도 60세로 적당하고 이혼 후 의대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긴장이 되더군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며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도 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만남은 45년 만에 처음이라 마치 첫 강의를 앞둔 새내기 교수처럼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트위드 재킷을 꺼내보다가 문득 작년에 현우가 보내준 남색 정장이 생각났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었는데 오늘이 입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영숙이가 생각나더군요. 제가 처음 교수 임용 면접 볼 때 넥타이를 매주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있어도 멋있어요. 그 말이 다시 떠오르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니 김 부사장이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무척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기업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자신을 최서연 6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다 최근 명예퇴직을 했으며 8년 전 이혼한 후 의대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학문적 배경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최근 AI 기술이 제약산업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AI가 대학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이야기했죠. 서로의 전문 분야는 달랐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해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김 부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소장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전 남편은 훌륭한 의사였지만 가정보다는 병원 일에만 매진했어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죠. 어느 순간
우리가 한 집에 사는 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이와의 결혼 생활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바빴지만 영숙이는 항상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가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소장은 갑자기 제 자택을 방문하고 싶다며 자신이 요리에 자신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중히 먼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최 소장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이런 만남을 가질 때 항상 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온 듯한 문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조건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결혼 전 반드시 1년간의 동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동거 기간 중 헤어지게 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서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요. 순간 제가 30년 넘게 강의했던 계약법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계약은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혼인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죠. 두 번째 조건은 결혼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에서 웨딩을 올리기를 원했고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결혼식도 거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 자제분들도 미국에 계시니 더할 나위 없겠죠. 하와이 웨딩 비용이 보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웨딩 플래너까지 섭외해둔 듯 구체적인 비용 견적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모든 재산 관리를 그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 연금 통장을 관리하고 매달 정해진 용돈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연세가 있으시니 제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달 10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드리면 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30년간 재무 관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한다며 결혼 후에도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주 3회만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했지만 이런 식의 계약적인 관계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강의하던 협상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 협상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일이었죠. 제가 찾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김 부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동반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최 소장은 제 갑작스러운 퇴장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이건 협상의 시작일 뿐이에요. 조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노년과 지금의 노년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늘 말했죠.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더욱 와닿네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문득 옷장 한켠에 걸린 영숙이의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옷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45년은 계약서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어. 그날 밤 두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고 현민이는 오히려 분개했더군요. 아버지, 그런 분하고 결혼하셨으면 제가 더 걱정됐을 것 같아요. 잘 거절하셨어요. 이런 제 경험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노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72세의 김영호님은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68세 여성과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랑해도 계약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걸까요? 반면 55세의 이미란님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사무적이었던 것 같네요. 실제로 노년층의 재혼 문화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재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군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혼 건수의 12%가 65세 이상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박상민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 50대 이상의 재혼 준비자 중 73%가 명확한 경제적 합의를 재혼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심리상담센터의 김미영 상담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은 분들은 재혼에서만큼은 확실한 보장을 원하시죠. 이것은 보호 본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방어가 오히려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결혼 상담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버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수영 대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계약과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은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결혼은 법적 계약 이전의 마음의 약속이니까요.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황혼의 러브레터에서는 성공적인 노년의 재혼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78세 박상철님과 63세 장미영님의 이야기였어요.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조건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서로의 취미와 생활 방식, 가치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6달간의 데이트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장미영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을 결심한 후에 자연스럽게 상의했고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정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경직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동반자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 이후로도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분명한 기준이 생겼어요.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제 수업에서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은 윈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협상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조건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계약서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행복한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숙이가 떠나고 4년.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45년 동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앞으로의 만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명석 교수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현실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